네, 11월 5일 목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민심을 이루는 박시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국 대선 이 정도까지 박빙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다들 몇 시까지 보다가 주무셨습니까? 지금 뭐 한 11시 반인가요? 생각보다 비교적 일찍 주무셨네요. 네. 대충 예상이 되더라고요. 대충 어떻게 흐를지. 이게 지금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극심한 혼란이 네. 될 텐데요.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이긴 것 같고, 근데 실제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소송이 굉장히 네. 그 소송전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돼서 이게 대법원에서 과연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선거에선 이기고 법원에선 질 수도 있다. 이럴 것 같은데 오찬성 의원은 어떠셨어요? 전 어제 2시 정도까지 봤었는데 이게 초박빙으로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넓고 사실 어제 낮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툭강스는 아니지만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지금 조사해 왔어요. 네. 총 확진자 수가 969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23만 명이에요. 네. 우리나라였으면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초박빙 승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지금까지도. 놀랍네요. 네. 네, 저는 저도 늦게까지 새벽까지 지켜봤는데요. 네. 제가 미국 대선의 개표 결과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마치 우리나라 대선인 것처럼 지켜봤습니다. 네. 또 이게 꿀잼이라고 팝콘 각이라 그러죠. 예, 먹을 거랑 맥주까지 먹으면서 오늘 제가 얼굴 부은 건 이 트럼프와 바이든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킹슈맨에서 엄선한 오늘의 이슈 세 가지입니다. 일단 사상 유례없는 초박빙 미국 대선 관전평. 두 번째, 여야 설전이 벌어진 청와대 국감 현장. 세 번째,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불꽃 튀는 재공방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 대선 관전평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만나보시죠. 네, 오찬성 의원한테 여쭤볼까 봐요. 지금 상황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을 텐데 우리 방송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상황을 보고 왔잖아요. 네. 누가 이기고 있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미국 CNN 집계와 한국 언론 집계 조금씩 다른데 CNN은 최종 확정된 완벽한 개표율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 같고요. 한국 언론은 현재까지 개표 진행 상황에서 80%나 90%가 넘어갔을 경우에 그 주를 이제 승리한 것으로 이제 가정해서 지금 이제 추정치를 내고 있는데 일단 한국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후보가 현재까지 선거인단을 264명을 확보한 것으로 264 명.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매직 넘버라고 하죠.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은 이제 사실상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이제 6명의 선거인단만 더 확보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주가 있기 때문에 한 주만 가져와도 어떻게 보면은 승리 선언을 했다. 승리 선언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반면 트럼프는 이제 214명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개표가 전혀 끝나지 않은 곳도 있고 초박빙 양상, 뭐 접전 양상인 곳도 있는데 현재까지 추세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MC 장관. 네, 제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아직 이 경합주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 두 후보가 서로 이 승리를 단언하면서 현장 연설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I'm here to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I've been talking to the folks in Philly, Allegheny County, Scranton, and they're really encouraged by the turnout and what they see. This is without question the latest news conference I've ever had.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win it. We won it by a lot.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We did win this election.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셨다시피 사실상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밤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유리해진 바이든 후보가 1시간쯤 전에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향한 궤도에 올랐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상 승리 선언입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초접전 상황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한다.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라스베가스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 모양입니다. 네, 오창석 의원 사실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 한 명당 한 표로 쉽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 이제 흔히 말하는 선거 개표 방송에서 유력 확실히 뜨지 않는 이상 대선 승리 선언이나 이런 걸 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인단만 확보하면은 그 선거인단이 그대로 투표에 옮겨가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승리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양 후보 모두 이제 자신 있어 하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이제 우편 투표가 이제 사기다. 이 이야기를 이제 어제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7월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독선을 까는 거죠. 그렇죠. 이제 7월부터 얘기했었던 이유는 우편 투표가 이제 소수 인종이라든지 학생 유권자들이 이 우편 투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에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사전 포석을 깔아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새벽까지도 대선 승리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초박빈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 흐름이 대체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엠리온이 정말 박진감 있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에 나와 있는 MC 장원 의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한번 걸쳐서 이 전달되는 개표 결과를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게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사실 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사실 트럼프보다는 이 바이든의 승리를 줄곧 점쳐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자 상황은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 개표 초반에는 이 트럼프가 앞서가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오창석 의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방금 전 나온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바이든 후보가 264개 지역구를 지금 가져간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214개 지역구의 선거인단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불리는 세 군데 지역이 있죠. 예.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위스콘신은 초반에 트럼프가 앞서가는 상황이었지만 역전을 바이든이 했고요. 미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막바지 역전을 한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펜실베니아는 현재 개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실베니아는 3일 뒤까지 이 우편 투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펜실베니아 상황을 가지고 이 트럼프가 약간 이 목리를 부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벨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조지아 현재까지 안개 속에 있는 상황. 이고요. 이 플로리다는 일찌감치 이 트럼프가 가져간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C 장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곧바로 소식 전달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창석 의원, 네. 선거인단 제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선거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네, 한번 맞습니다. 짚어주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매직 넘버 27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원 의원 435명, 상원 의원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 소속 3표를 합쳐서 이제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네. 이 선거인단에서 이제 절반 이상을 가져가면 승리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55명의 선거인단을 이제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퍼센트로 만약에 50% 가져가고 50% 상대 후보가 동일하게 가져갔을 경우 55표 절반씩 가져가는 것인데 중요한 건 미국은 승자 독식이라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간 후보가 이 55표를 몰표로 가져가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막판까지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 간접선거 같은 경우는 한 번 거치기 때문에도 직접 선거에 위배된다. 표의 등가성에도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이제 건국 초기에는 이제 각 주별로 동등하게 너무 인구가 많은 주에 인구 몰표가 나오지 않고 과대 대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제 명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 노예제가 있을 때 남부의 이제 흑인 노예를 한 표로 계산하지 않고 5분의 3표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의 5분의 3만큼 인구가 딱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거제를 바꾸자라고 했고 지난 200년 동안 무려 700개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근데도 모두 폐기된 상태다. 최근에 미국 갤럽 조사에서도 이 선거인단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61%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선거인단 대조를 유지하는 것만큼 미국이 참 보수적인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선거 전만 해도 바이든이 우세했습니다. 출구 조사에서도 바이든의 당선이 점쳐졌지만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뒷심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를 그렇게 쉽게 가져갔다. 놀라운 순간이었는데 샤이 트럼프 때문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대부분 그 바이든이 상당한 격차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상했는데 현재 나온 그 득표율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경합주에서 양 그 후보의 격차가 좀 좁혀진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트럼프가 역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샤이 트럼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지지층이 강한 응집력, 충성도가 있었고요. 트라팔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맞췄던 트럼프의 승리를 맞췄던 그룹인데 여기서는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이웃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느냐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샤이 트럼프를 이 층이 얼마나 있는지를 발견해냈거든요. 이번에도 트럼프의 강점 중에 하나는 경제를 중시한다는 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든가 인종차별 문제보다는 경제를 중시한다는 층이 가장 많았고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협 소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에 빠지면 나 승복 안 할래, 소송 걸래. 우표투표 문제 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시키면 사회적 약자들이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주류층한테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팅게가 표심이 움직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예상보다 선전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넘지 못했던 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한 거, 그리고 끝까지 유연성 있게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던 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던 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미국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빗나가는 걸 좀 보면서 우리 박시영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야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미국은 맞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도가 복잡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구도로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해진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 1억 명, 그중에서도 우편 투표를 한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는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대선 소송 전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찬석 의원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위스콘신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기고 있다가 뒤집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일단 재검표를 요구한 상태고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개표 중단 소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개 다 사실은 이제 역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술을 부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한데 역대 지금 최고 선거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지금 1억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총 유권자 2억 4천만 명 중에 1억 6천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리고 역대 최다 득표를 그전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6,950만 표를 득표했는데 현재까지 바이든이 7,033만 표를 득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이제 높은 선거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여기 개표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나 대선 같은 경우는 표차가 많이 나기 1% 차이라도 표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재검표나 이런 거 한 경우가 없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런 걸 시도해서 막아서서 시간을 지연해서 결국 본인이 다시 한 번 더 해보려는 심사는 아닌가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모든 게 다 트럼프의 계산이었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선거에서 이렇게 목을 맬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은 그 결과에 따라 북핵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 한미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4일 트위터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Whatever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m confident that we'll have a leader who values the U.S.-ROK alliance and is prepared to work together to maintain its strength into the future.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and friends. Rest assured, our strong bilateral partnership will endure. 네, 원칙적으로 한미동맹은 견고할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차이가 큽니다. 일단 오찬석 의원과 M 의원이 각각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오찬성 의원부터 바이든 캠프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바이든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예측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워낙 변칙적이었고 여기서 변칙적이라 하면 바텀 다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톱 다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도자가 결정해서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지도자 그룹을 포기하고 그냥 본인의 개인의 감정 또는 개인의 상업적인 이제 비즈니스 거래 기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고 실제로 외교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고 이란 핵 협상에 이제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핵 동결을 했을 경우에 이란 제재를 풀어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거든요. 사실 북한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식 해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뭐니 해도 머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제기에는 show me the money로 들립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이 주한미국 감축 압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 간 친분을 바탕으로 유지하고 있고 재선 시에 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상태인데요. 이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 2기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 전략적 도발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대선 이후 북한과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한데요. 일전에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이 북한을 두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know what, North Korea? We're not in a war. We have a good relationship. You know,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This president embraces all the thugs in the world. I mean, he's best friends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sending love letters. And NATO is on the risk of beginning to crack because they doubt our concern, whether we're there. You see. 네, 바이든은 원래 외교가에서 직설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김정은을 보고 폭력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상 간 탑다운을 선언한 트럼프와 실무 협상 중심의 바이든 후보. 향후 북미 협상 관련해서 유리한 건 트럼프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시영 대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다 해왔고 또 상대패를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뭘 원하는지도. 이게 결국은 이제 결단이 남은 건데요. 트럼프의 사의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임률을 대비해서 노벨 평화상 이 부분을 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임기 내에 그렇게 점쳐졌고요. 반면 그리고 또한 양 정상 간 북미 정상 간의 관계도 돈독하고 또 한미 정상 간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급진전 이룰 수 있다고 평가되는 반면에 바이든이 잡았을 때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담당자 선정해야죠.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성과들 깎아내려야 합니다. 어쨌든 재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뉴스공장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남북한이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들어볼 만한 대목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과 관련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 국감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감사 도중에 청와대로 복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었는데요. 어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안을 준비를 당연히 하셨겠죠? 예,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부하고도 한미동맹의 이제 이 긴밀한 협력 하에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 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서훈 국가안보실장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한미 동맹에 대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종전선언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련된 질의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비중을 두시고 추진을 하는데 미국이 과연 추진을 하겠느냐라는 질문 내용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도 언제나 종전선언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었다. 냉정하게 이 평화협정을 하려면 당연히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그러면 평화협정에 종전선언이 포함된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좀 이번 10월이나 11월에 이런 분위기가 무리 익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좀 많이 연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남북 협상에 나섰을 때,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2018년 4월 24일 이후부터 줄기차게 이걸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이제 조율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종전선언이 있고 나서야 서로가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군사적 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확보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협력을 한다든지 뭐 남북 경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뭐라고 관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종전선언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타까운 사건, 바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서훈 안보실장은 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말을 남겼는데요.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시신 훼손 여부, 고인의 월북 여부는 사실규명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 피격 경과나 과정에 있어 조금 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자, 월북이란 최종 결론이 난 것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단정적으로 월북했다라고 표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좀 우회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경청의 입장과 국가안보실장의 입지는 좀 다릅니다. 국가정부 공식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언에 좀 조심을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성영 해경청 정보수사국장 같은 경우는 북한 측에서 이 A씨의 신원이라든지 신상, 생일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런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미리 넘어올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뤄 짐작한다. 이 정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님. 네. 자,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요즘 많이 뜸해졌잖아요. 네. 여론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네.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추석 연휴 지난 다음부터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았고 또 국감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추미애 국감 이렇게 보통 일컬어지는데요. 때문에 이제 큰 이슈에 좀 묻혔고요. 두 번째는 도박을 했다. 그리고 빚이 많았다. 이런 어떤 보도들이 있으면서 월북 가능성을 좀 점쳐지는 그런 어떤 보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에 좀 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정감사의 또 다른 이슈는 민주당 당원 개정이었습니다. 어떤 질의가 오갔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 혁신안이 이번에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했고요.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변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역시나 또 어제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된 야당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대화를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 이후에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가? 노영민 비서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수진 의원은 그러면 자료가 있다는 말이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검찰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이 강력하게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청와대도 분명히 협조할 것으로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핵심은 이제 피해자입니다. 일반 국민 피해자. 이 진실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열심히 협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여러 상황을 정쟁화시키려는 야당과 원칙론으로 맞선 청와대의 불꽃 대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추 장관 대 윤 총장 불꽃 튀는 재공방입니다. 소위 커밍아웃 검사를 지지하는 자들과 이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 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한번 MC 정원 의원님 말씀 주시죠.
네.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일선 검사들의 실명 비판 댓글이 엿새째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댓글을 통해 이 동의 입장을 밝힌 검사가 11월 3일 당시 300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반해 소위 이 커밍아웃을 한 검사들한테 이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11월 5일 오전 동의자는 4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박시영 대표님. 네. 관련돼서 결국은 평검사와 검찰개혁 지지자들 사이의 공방이 결국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 어쨌든 총장이 좀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또 최근에 이제 대선 지지율까지 발표가 되다 보니까 네. 최근 행보가 더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데 네. 좀 보면서 어쨌든 검찰이 굉장히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지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검찰 개혁이 왜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준 한 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건 또 오창성 의원이 짚어주시죠. 네, 11월 3일입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이제 법무부 알림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내놓았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총장, 이에 맞불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방 순회를 돌면서 매일같이 작심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혁명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역시나 동일한 날짜입니다. 11월 3일 이제 네. 신임 부장검사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실제로 수사한 건 맞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저는 충분히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7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과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 보면은 충분히 눈치 보지 않고 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용기 있게 한 것인지 살아있는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한 것인지 판단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표창장 위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70군데를 넘게 압수수색했고 지금 모든 것들이 거의 무죄 취지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했는가라는 동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황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11월 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싸움을 못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자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개입 여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서로 원하는 방향은 달라도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혼돈의 서울시장 선거 민심 향방은입니다.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차기 서울시장 경선 관련 첫 여론조사가 나와서 아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 신뢰받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했다고 하던데요. 윈지코리아 컨설팅입니다. 박시현 대표님. 네.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스스로 하시네요. 네. 안심번호로, 휴대폰 가상번호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확한 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여야 후보 지지도를 처음으로 좀 발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 네. 정당 지지도하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그 후보 정당 소속 정당에 대한 갭이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것이 눈길을 좀 끌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보통은 직무수행 평가로 하는데 정치적 지지도 이런 어떤 지표를 사용한 것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차기 서울시장 이 경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 각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이 35.2%, 국민의힘이 22.9%입니다. 이 재보선에 대한 이 민주당 책임론이 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는 12%포인트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민주당이 12%포인트 앞서 있었는데 어느 정당의 후보를 선호하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이제 3%포인트로 네. 크게 좁혀졌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죠. 그 얘기는 그렇게 좁혀진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원인 제공자로서의 민주당 책임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당파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당파는 대개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한 분들이 꽤 무당파에 많이 지금 소속돼 있거든요.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양당의 지지층, 양당 지지층의 충성도에 좀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90%를 육박을 했고요.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게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82%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집력이 좀 약화돼 있다.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양당의 지지율보다는 훨씬 더 격차가 좁혀져서 팽팽하게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충성도의 차이가 선거판에서 가질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각 정당별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여성 후보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던데 한번 박시영 대표님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박영선 후보가 1위를 기록했죠. 13.6%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2위는 박주민 10.3, 그다음에 추미애 7.7. 그래서 1위와 3위가 모두 여성 후보였고요. 특히 이제 박영선 후보가 당시에는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일각에서 시선이 있었는데 실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5.1%를 받아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박주민 20.7에 비해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의 경우 박영선, 추미애 장관을 둘 다 호출하려면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장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떨까요? 박영선 장관을 교체하는 건 크게 뭐 걱정은 안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뜻이 있다면 개각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겠죠. 왜냐하면 검찰개혁이 지금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처리할 현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매듭을 져야만이 추 장관이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의 의지 그리고 또 대통령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의 거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요. 박인영 부산시 의원, 이현주 전 의원 등 여성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성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맡은 적이 없었고 각 정당도 후보를 낸 기억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이번에 여성 강세가 나타난 배경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추문 문제 때문에 그 여성 후보가 좀 강세를 띠긴 띠는데 저는 여성이라는 것이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후보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볼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도덕성도 따지겠지만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이죠. 여성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선명성, 강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별보단 자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이 얘기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무공천 당원을 바꿔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 오창석 MC장원 의원은 민주당의 당원 변경 투표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원칙을 훼손한 걸까요? 네, 일단 그 당시 이제 당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됐었.
있었던 부분이고요. 열 몇 개의 이제 혁신안을 발표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등장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혁신적인 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행동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숙제로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깨끗하게 검증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그것을 뭐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어쨌든 당원의 투표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찬성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은 후보를 뽑는 본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릴 것이다. 네. 그런 선거를 이제 그 민주당 때문에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는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고 역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아예 투표를 포기할 것인지 결국은 본선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 MC 네. 의원은요? 저는 뭔가 그 문제점이나 미진한 점이 있다면 욕을 먹고 반성을 제대로 하더라도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이게 전임자의 의혹 혹은 잘못 때문에 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던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누군가가 이 대신 책임을 지고 피해를 봐야 된다라는 사실은 저는 조금 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욕을 좀 먹고 국민께 사과하더라도 결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시현 대표님. 네. 그러니까 여론은 어떻게 되고 흐르고 있습니까? 근데 이미 저희 조사 아까 발표했지만 그 조사하기 전에 이 이슈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민주당으로서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는 빨리 맞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는 한 다음 주부터는 시장감이 누구지라는 이슈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가 나올까? 오세훈이 나올까? 민주당의 박영선 장관이 나올까? 이런 관심으로 옮겨간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작 가는 사람이 좀 있긴 합니다. 분명 이 금태섭 전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뭐 금태섭 의원은 원래 그 민주당 안에서도 내부의 쓴소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 성향에 더 가까운 인물이 아니냐 이런 어떤 평가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야권 후보로 넣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의 인물들과 네. 금태섭, 안철수 이 밖의 후보들을 연대하자, 반문연대를 하자 이런 어떤 제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전체는 3위를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정당 지지층에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2일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전 현직 의원들과 막걸리 회동을 가졌었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 외부 인사 영입을 염두에 두는 것 같더니 다시 내부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외부 인사를 많이 접촉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당내에서도 반발이 꽤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내 인사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비판을 많이 했던 안철수 대표한테도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외부에 없으니 안으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원 투표보다 국민 투표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선출 방향을 정리했다. 이렇게 되던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원 투표가 높으면 외부 인사가 들어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나 금태섭 이런 분들이 같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훨씬 더 높이겠다. 80 내지 90%까지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0% 후반까지 뛰어오르면서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망론이 이번 이 여야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내년 어떤 상반기까지는 갈 가능성도 있다. 이 이렇게 지지율이요? 보이죠. 물론 이제 감찰 결과, 네.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많이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네. 그런 게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왜냐하면 이슈 중심에 윤석열 총장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현 정권과 맞선다는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참신한 보수 후보가 없습니다. 식상한 인물들이 많죠. 지난 대선에 나왔던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좀 강단 있고 원칙주의자 이런 이미지가 보수층한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지지율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이란 변수, 이게 상수가 됐다고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보궐선거까지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보궐선거까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떨 거냐, 그리고 공수처 등 개혁 과제를 과연 여당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가 나오느냐, 서울시장 선거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기본이네요. 부동산 정책, 그리고 개혁 과제, 그리고 인물입니다. 자, 지금까지 혼돈의 서울시장 선거, 민심 향방은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5개월 남은 보궐선거에서 누가 두각을 나타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시영, 오찬성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일상 감염, 직접 관리 어렵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 가능. 네, 오늘 이런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5명,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108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최근 직장이나 학교 같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상 감염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어제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 보호 시설이라던가 뭐 정신병원이라던가 장애인 보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검사를 해서 숨은 확진 환자들도 지금 찾고 있고, 그리고 그 확진 환자들을 찾게 되면 확진 환자들을 통해서 혹시 집단 감염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1단계로 전환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금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확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확진 환자 한 명이 발견되고 나면은 그 확진 환자들의 접촉자를 조사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해서 뭐 사우나 집단 감염이라던가 교습소 집단 감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이 이런 것들을 일단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찾기 어려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 작은 규모의 집단 감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감염 경로 불분명으로 판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 전에는 서울시만 놓고 보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1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10% 후반대로 치솟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 환자가 생겨서 방역 당국이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은 감염 경로를 또렷하게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상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미처 방역 당국이 찾지 못하는 일상생활 속 숨은 감염자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동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 코로나19 감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추워지면서 밖에 돌아다니기 싫죠. 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코로나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선한 바람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뭐 버스를 타면 버스 창문을 열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는 등의 일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가 추워지고 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버스 창문을 열기가 싫고요. 그리고 안에서는 계속 이제 난방에 돌아갈 네.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사무실이라던가 가정 같은 경우에도 실내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은 그 실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감염자가 혹시 있다면은 그분이 그 실내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날씨가 추워지면은 아무래도 우리 몸의 면역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면역계의 균형이 깨지면 예를 들어서 날씨가 따뜻했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의 건강 상태가 잘 유지가 되었을 때는 설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가능성이 있으셨던 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훨씬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겹쳐가지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주제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추운 날씨, 또 면역계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요맘때쯤이 딱 그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제 독감 유행철이 찾아왔는데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민들에게 적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독감을 일으키는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듯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의 검체를 채취해서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린 독감인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덧붙여가지고 뭐 독감 코로나19 다 이제 통용되는 예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하지만은 항상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거리 두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 씻기, 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든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든 감염 가능성을 80% 이상 일상생활에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겨울철에 특히 이 세 가지를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 상황 짚어봤는데요. 다시 눈길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MC 장원 의원 연결해서 미국 네. 대선 상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장원 의원. 여기가 미국 워싱턴이었으면 좋겠는 MC 장원 요원입니다. 예. 지금 이 방송 중에 속보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트럼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속보인데요. 제목부터 읽어드리자면 트럼프 세 번째 개표 중단 소송. 이번엔 조지아라는 제목으로 속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캠프는 조지아주의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도 같은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네.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 대법원에서 끝나겠군요.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승자가 되고 싶다면 대중이 승자라고 믿게 만들어라. 바로 트럼프식 필승 전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트럼프는 사실상 조기 승리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질서라 밤새 유리해진 바이든도 조금 전 승리 선언을 했죠. 온통 승자뿐인 혼돈의 미국 대선. 우리는 지금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패배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